저는 올해는 한국 주식에 좀 집중할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어디에 집중할 것이느냐, 가장 단기적으로 유망한 쪽은 이제 반도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올해야말로 저 PBR 주식 쪽으로 좀 주목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좋을 것 같다. 자, 한국 주식 시장에 이제 돈이 들어오고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기업도 이제 뭔가 그런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출해서 뭐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이 좋기 때문에 이런 주들을 봐야 한다 해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관련 유망 뭐 주식도 힌트라도 줄 수 있는지 좀 볼 수 있는 시간 될까요? 좋습니다. 제가 또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것들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이며 무엇에 투자를 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뭐냐? 아까 우리가 Y를 봤잖아요. 이유에 대해서 4가지를 봤어요. 첫째, 통화정책의 변화. 가장 큰 게 미국 금리 인하. 그렇죠? 두 번째, 한국 수출의 회복. 근데 이거를 지금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다. 세 번째는 그 반도체가 AI 사이클을 타면서 과거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슈퍼 사이클에 올라타고 있다. 마지막, 저 PBR, 기업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주주 환원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며 우리나라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4가지 이유에 따라서 각각의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볼 거예요. 첫 번째, 금리가 인하되면 누가 수혜가 되느냐. 일단 가장 첫 번째는 저는 투자 전략 관점에서 한국 주식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주식, 일본 주식, 코인 이런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국 주식이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앞으로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항상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이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미증시 마감을 보고 일어나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오늘 미국 주식 상승했네? 한국 주식도 상승했구나? 기대감을 갖고 딱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보면은 에라이 개뿔. 미국 주식이 올라가도 안 오르고 떨어지면 더 떨어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에이 한국 주식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에 한국 주식의 상승률이 미국 주식의 상승률을 상회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연준의 입에서 갑작스럽게 금리 앞으로 인하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국채금리도 뚝 떨어지고, 그러면서 환율도 갑자기 떨어지고 하면서 금리 인하가 된다고? 그러면 한국 주식을 사야겠다 라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 더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 한 차례 기대감만으로도. 근데 이게 실현이 된다면 그 움직임이 더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한국 주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주식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수혜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는 뭐냐?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있진 않아. 뭘 하고 있어? 나는 돈을 계속 투자하고 있어. 뭘 위해? 미래의 돈을 벌 것을 위해. 미래의 가치를 나는 이만큼 벌기 위해서 지금 돈을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있는 돈 탈탈 털고 대출을 끼더라도 나는 미래 이만큼 벌 거야 라고 하면서 미래 성장 가치를 키워가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게 이제 IT 기업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제약바이오가 이제 사이클로만 봤을 때도 1년 중에 3, 4월이 가장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약바이오 굉장히 강한데, 그런 움직임들이 앞으로 또 금리 인하의 사이클과 겹쳐진다면 또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뭐냐? 금리가 인하된대요. 그럼 뭐냐? 기업들이 기존에 물가 높아, 금리 높아 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 일단은 투자보다는 좀 긴축하자. 지키고 일단 이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버티자. 라고 하면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인력 감축하고 막 그랬거든요. 구조조정하고. 근데 금리가 인하된다? 금리가 인하될 그 전제 조건은 연준의 입에서 나왔듯이 물가의 안정이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물가의 안정 플러스 금리 인하가 같이 나온다라는 것은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폭풍이 한 차례 지나갔네? 내가 이제 좀 앞으로 나가서 투자를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에 따른 수혜주에 좀 더 주목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기업들은 좀 돈이 많거든요. 고간에 쌓아놓은 돈들이 많은데 이 돈을 딱 어떻게 적재적소에 쓰면 좋을지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타이밍이 나온다면 대대적인 투자가 나오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 뒤에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삼성전자에 투자했다는 수혜주를 올해는 더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존에 삼성은 정말 글로벌 기업들과 견주어도 많은 정도의 곳간의 돈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정도로 많은데 근데 그 돈을 계속 묶어만 놨어요. 안 썼어요. 왜? 오너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큰 자금을 투자를 할 거라면 위에서 Q사인이 나와줘야 되는데 당장이라도 들어가 버리면 어떡해. 승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부적으로 좀 미루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번 달 사법 리스크가 한 차례 해소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도 본격적으로 이제 외부 활동 많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사장도 대형 M&A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키워갈 수 있을 발언도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이 거대한 돈을 이제는 슬슬 쓸 타이밍이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삼성의 투자 계획을 봤어요. 대표적으로 어디에 투자할 계획을 미리 발표했는가. 삼성은 보시면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및 파운드리 등 반도체가 가장 메인입니다. 두 번째 바이오, 그 다음 AI, 차세대 통신은 6G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성장 IT, 대표적으로는 로봇, 메타버스, 전장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AI, 6G, 신성장 IT 관련해서 삼성의 투자 움직임이 나오면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그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사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이 이번에 AI의 트렌드에 따라서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게 되니까 HBM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뭘 해요? 장비 사야죠. 그러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있는 HBM 관련 장비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고 바이오나 AI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삼성과 연계성이 있는 기업들이 투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겠다. 그들이 돈을 벌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금리 인하되면은 좀 더 투자 활동을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지? 딱 한 가지 가장 강력하게 하는 게 AI죠. 그 AI에 대한 투자 움직임이 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더 활발해진다는 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게는 또 반도체 수혜가 됩니다. 여러모로 한국의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AI 투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계속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배당주 증권주도 대표적인 수혜가 됩니다. 왜냐? 자, 배당주 중에서도 고배당주가 속합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상대적인 달러 약세, 그 다음에 국채금리의 또 하락 안정화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게 돼요. 반대로. 그래서 그러한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큰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또 거래 활성화로 인해 증권주들도 수혜를 같이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늦게 나오게 되면서도 장기적으로 나오게 되죠.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한국 수출이 차별화 장세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특히나 반도체의 경우에는 더 지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반도체는 내 포트폴리오 자산 중에 하나 정도는 좀 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할 거라면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좀 흥미로운 자료가 있는데요. 과거에도 반도체 랠리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반도체는 특히나 이제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반도체 랠리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갔다가 한 차례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뭐가 올라가냐? 다른 주도주가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또 희한한 현상입니다. 반도체가 먼저 시장을 쫙 끌어올려놓으면 그때부터 반도체가 좀 이렇게 지지부진 주춤할 때부터는 다른 애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조선, 기계, 자동차, 화학, 화장품, 헬스케어 이런 애들. 그 다음에 2차전지, 메타버스와 같이 이런 애들이 다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뭐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가장 좋아 보인다. 지금 실질적인 수출을 가장 이끌고 있는 주체이기도 하면서도 AI에 따른 가장 큰 수혜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가 주구장창 갈 것이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올해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내년 이후로는 반도체가 죽었을 때 누가 올라갈 것이느냐? 그걸 또 미리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랬을 때 지금으로서 후보군은 자동차, 조선. 아까 왜냐면 수출이 잘 이루어졌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때 당시에 또 수출을 잘 하는 업종에 주목을 해보자. 그거는 반도체 사이클 이후로 좀 더 시계열을 길게 하면서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자동차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일단은 왜냐? 자동차 기업들 지금 돈 엄청 잘 벌고 있거든요. 돈 잘 벌고 있는데 또한 아까 제가 통화정책 얘기하면서 미국 금리는 인하되는데 일본의 금리는 인상된다 그랬어요. 그렇다는 뭐냐? 달러의 약세, 엔화의 강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엔화 강세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지금까지 내연기관차를 봤을 때 가장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었던 건 일본이죠. 그죠? 토요타. 토요타.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사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었거든요. 특히나 옆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경쟁 국면으로 갔었는데 그러면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특히 해외 외국인들 입장에서 자동차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 자동차랑 한국 자동차랑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성능이 비슷하다면 네. 누가 더 싸? 싼 거 사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겁니다. 엔화가 강세가 나오면 즉 엔화가 즉 비싸버리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해서 가격 메리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일본 자동차 값이 상대적으로 비싸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는 엔화가 약세일 때는 부진하다가 엔화가 강세일 때는 오히려 수혜를 받습니다. 지금 뭐 전기차 시대로 전환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환기에 있거든요. 100% 대중화가 된 게 아니라서 지금 현재 그 중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또 현대차 그룹이 잘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경쟁업체는 또 일본 업체들이기도 하니까 그랬을 때 지금 당장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기대감을 본다면 그 일본의 경쟁사들에 비교했을 때 좀 더 값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구조가 엔화 강세 흐름에 따라 나온다면 지금도 돈 잘 벌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벌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주가도 상승세를 그때부터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아까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 요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마지막 이유 기업 밸류 프로그램 저 PBR 주식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바라볼 때 정답이 없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 하나의 방법으로 김 작가님이든 저든 여러분들이든 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각자만의 취향이 있어요. 좀 더 트레이딩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 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성장주 선호, 가치주 선호 이런 배당주 선호 다 각자만의 취향이 있고 네.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도 그게 좀 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뭐 부채가 많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따라 내가 선호하는 투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해서 시장에 맞는 투자도 있다고 봅니다. 시장에 맞는 투자.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보면은 작년에 2차전지, 반도체, AI, 로봇 이런 게 강했었잖아요. 올해도 AI, 반도체 이런 게 강하니까 그런 게 아닌 애들의 투자를 했었다면은 소외가 되죠. 그래서 그 시장에 맞는 투자랑 나에게 맞는 투자랑 병행해서 잘 맞물려서 투자를 해야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맞는 해답이자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저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때 내가 주식을 산다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가장 좋아 보여요. 하나는 AI를 기준으로 미국 주식을 산다던가 아니면 AI의 가장 큰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반도체를 산다던가 이거는 성장주 포지션이죠. 성장주 포지션. 조금 그리고 슬슬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요. 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지금 얘네가 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냉정하게. 그쵸?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내가 이 주식을 더 살 거냐라는 관점인 건데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살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쵸? 그러니까 저도 장기적인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이쪽이 더 나아 보여요. AI, 반도체.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주식 투자는 리턴도 있지만 리스크도 있거든요. 분명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하락 리스크가 많이 적다면, 안정적이라면, 그 와중에 업사이드가 생각보다 크다면 이런 쪽도 투자 기회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걸 저는 저 PBR 주식이라고 봅니다. 저 PBR 주식 지금 정부와 기업들의 움직임으로 뭐가 막히고 있냐면 하방이 슬슬 막혀가고 있어요. 왜? 얘네는 이미 PBR이 1배가 안 돼요. 대부분 통상적으로 PBR이 0.456배가 됩니다. 네. 무슨 말이냐? 가지고 있는 자산 다 팔아도 절반 값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얘네가 많이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쵸? 그 와중에 이거 끌어올리겠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하방 리스크는 저는 크지 않다고 봐요. 올해야말로 저는 적기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업사이드는요? 업사이드는
충분히 크다. 작게는 20, 30%, 많게는 더블 이상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이 저PBR 유지라고 생각하는 건 생각해보면은 PBR 0.5배에서 PBR 1배만 된다 하더라도 더블 먹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그 기업이 추가적으로 성장까지 한다면 거기 더불어 배당까지 받는다면 추가 알파의 수익까지 받아낼 수 있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올해야말로 속히 말해 가치주 투자라고 하죠. 가치주 투자를 병행할 수 있는 좀 저로의 투자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즉 그러면 그 중에서도 뭘 사느냐라고 봤을 때요. 일단 첫 번째 언급 이후로 강세를 보여줬었던 건 금융과 자동차예요. 그렇다고 얘네를 살 거냐? 아니에요. 얘네가 올라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PBR이 가장 낮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정책의 본질적인 목적성 자체가 PBR이 낮은 애를 끌어올리는 건 맞지만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결국 주주 환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벌어놓은 돈 너가 이만큼 있는데 이걸 안 쓰니까 그만큼 저평가 받고 있는 거잖아. 이거를 써. 너가 신사업으로 투자를 하든 주주들에게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으로 돌려줘. 그만큼 PBR을 높여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주 환원에 대한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일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미 좋은 참고 사례가 있어요. 일본이 작년 한 해 동안 그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주식이 가장 많이 올랐는가. 자 보세요. 이게 여기 위에 검정색 있죠.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오른 건데 얘네가 뭐냐면 PBR 기준 0.4에서 6배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 PBR 0.5배 내외. 그 정도의 기업들이 결국 1년간 봤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여기 파란색 있거든요. 파란색. 이게 0.2배 이하예요. PBR이 가장 낮은 거죠. 얘네도 일본도 보시면은 그 정책 발표 초기 때는 얘네만 유난히 강했어요. 근데 어때요? 단기적으로 꼬꾸라지고 나서 결국 끝으로 보면은 그냥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렇다라는 건 뭐냐? PBR이 낮다. 싸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다. 결국 적정 수준으로 싼데 얘네가 주주 환원을 얼마나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고 실제로 하느냐가 결국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PBR이 0.4에서 0.6배 기업 중에 실질적으로 주주 환원을 하려는 기업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 주주 환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고간에 돈이 많아야 돼요. 내가 막 부동산 사고 토지 사고 뭐 하면서 돈이 묶여있으면 안 돼요. 묶여있으면 돈을 주주들에게 줄 돈이 없잖아요. 현금성 자산이 있어야 됩니다. 당장이라도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자산.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고 나서 이거를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죠. 네. 계속 주려면 얘네도 계속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매년 따박따박한 실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실적 상향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현금성 자산이 많아. 근데 PBR이 0.4에서 0.6배가 돼. 그러면은 오케이. 이런 기업을 주목해야 되고 이런 기업이 주주 환원의 움직임을 보여준다. 오케이. 더 기회가 나왔다. 더 비중을 적극적으로 투자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기업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수미쌤에게 질문 드리면 저 PBR 주식 중에서 그냥 싸다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을 사례를 바탕으로는 PBR 0.4에서 0.6배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곳에 사야 된다 했잖아요. 예. 혹시 그런 쪽은 지금은 좀 어디에?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산업은 자동차였어요. 자동차가 진짜 돈 잘 벌어요. 진짜 돈 잘 버는데 싼 게 왜 싸느냐? 얘네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를 전환 국면에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부품사 입장에서 특히나. 지금 당장 현대차 그룹사의 부품 납품하면서 돈 잘 벌고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사실 친환경 부품을 개발하는 게 당장 뭐 뚝딱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약간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돈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일단 주주들에게 좀 주고 네. 동시에 새로운 시장,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뭔가 차세대 모빌리티에 대해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성장성에 대한 투자까지 한다면 그런 애들이 굉장히 저는 가장 매력적인 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동차 쪽에.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가장 시총 큰 기업 중에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거는 현대차 그룹사거든요. 현대차 그룹사. 실질적으로 현대차가 뭐 단기적으로 올랐다 하지만 아직 PBR 기준으로 한 배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그룹사 계열 내에 이제 또 핵심 부품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밑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 하단에서 박스권을 뚫어주고 있고 네. 특히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력이 되는 거죠. 은행이나 이런 쪽은 이제는 좀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은
꽤 올랐다고 봅니다. 네.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보실 거면 증권 쪽이 나을 것 같다. 왜냐면 아까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주까지 같이 기대할 수 있으니까. 네. 반도체, 자동차 투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조선은 왜 얘기 안 해요? 조선도 수출이 좋잖아요. 좋은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시장에서 딱 주목을 받기에는 네. 뭔가 딱 안 보인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반도체 랠리가 지난 이후로 좀 주목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거 말씀하시는 거. 예. 자, 그럼 반도체에서는요? 아까 전에 이제 뭐 투자 어떤 것들 해야 되는지 좀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는 사실 좋게 보긴 하는데 네. 이미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근데 계속 올랐죠. 그쵸? 계속 더 오를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뭐 지금 당장 산다고 하면 저는 그냥 장비주 쪽이 무난하지 않을까. 사실상 상승률이 장비주 쪽이 훨씬 압도적이거든요. 한미반도체의 상승률이요. 최근 1년간 얼마나 올라간 줄 아세요? 6배였나요? 얼마였죠? 엔비디아의 상승률보다도 2배 더 올라갔습니다. 거의 6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네. 1년 만에. 그게 이제 제가 감사하게도 작년에 AI 반도체 가장 핵심 대장주라고 꼽은 기업이었긴 해서 되게 보신 분들이 수익을 많이 보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 대장 누구예요? 이게 이번에도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대장이 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대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네. 집상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면. 부대장, 3등 네.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좀 종합을 해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건 AI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죠? AI 때문에 왜 반도체가 돈을 많이 버는가? AI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 칩을 많이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HBM, 고성능화된 반도체 HBM을 누가 제일 잘 만들어? SK하이닉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그 HBM을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장비 업체들이 네.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지금 대장의 면모를 띄고 있는 건 맞아요. 네. 다만 돈의 흐름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이 이제 가만히 있을 것이느냐? 네. 아니다. 지금 삼성은 엄청난 위기이다. 이거 지금 못 따라가면 하이닉스에게 메모리집이 뺏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삼성이 지금 이재용 회장의 리스크도 해소됐겠다. 돈도 많겠다. 대대적인 투자하면서 HBM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할 건데 네. 그러면 그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들 지금까지는 하이닉스에 가려져서 빛을 많이 못 봤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애들이 돈을 번다라고 봤을 때는 네. 올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말씀하신 건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그렇죠. HBM 관련된 장비 업체들. 어디가 있나요, 후보군들이? 이게 사실 중소형주라 좀 네.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 그냥 참고만 하시면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오테크니스. 특히나 지금 주목을 하시면 좋은 게 HBM이 만들긴 만드는데 수율이 잘 안 나와요. 이게 반도체 입장에선 치명적이거든요. 네. 수율 1, 2%에 따라서 막 몇십억, 몇백억이 막 날아가는데 그래서 반도체 업체들이 다 지금 수율을 어떻게 해서든 끌어올리자라고 목적성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쪽에 투자를 또 하고 있냐면 최근에 트렌드가 검사 장비 쪽, 그 다음에 식각 쪽 이런 쪽으로 수율을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검사 장비가 대표적으로 뭐 고영, 펨트론, 인텍플러스, DI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천 종목이 아니라 예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보세요. 네. 잘 찾아보셔서 앞으로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함에 따라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싼 애들은 누가 될까? 네.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본 리스크 줄인 이제 삼성이잖아요. 네. 어쨌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건데 이 이제 본주인 삼성전자에 투자한 건 저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네. 하이닉스에 아직까지 가려져 있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왜냐면 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을 쓰는 입장이잖아요. 네네. 돈을 버는 입장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주가가 올라갈 텐데. 그럼 이제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AI랑 그다음에 그로 인한 수혜를 받는 반도체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AI 랠리 미국에 지금 계속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 언제 끝날까요? 엔비디아 뭐 비싸다는 얘기 400달러부터 나온 것 같은데 500, 600, 700, 800달러 넘고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올해 가장 유망한 산업이 뭐냐라고 네.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AI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AI죠. 네. 근데 문제는 주가도 다 비싸죠. 그렇죠. 근데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가 지금 뭘 대체하고 있는가? 네. 어느 시장으로 향하고 있는가? 인간을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간을 대체하는 영역에서 과연 한계가 보이는가?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라고 하면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대체하는 그 시장성이 보여요. AI는요? 저 안 보이는데요. 안 보입니다. 네. 감히 무량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엔비디아 사야 되나요?
저랑은 안 맞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안 맞고 저는 항상 다음은 누굴까를 좀 많이 찾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을 얘기해 주세요. 다음은 사실 저희 채널에서 많이 얘기 드리긴 했는데 지금까지 AI가 올라갔던 건 인공지능 뇌를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그렇죠? 근데 지금 올해부터는 뭐냐? 인공지능의 성능이 쓸만해졌어요. 써서 돈 벌어야죠. 어떻게 쓰느냐? 일단 디바이스에 넣습니다. 그렇죠? 디바이스 보급합니다. 네. 그러면 그 디바이스에 넣어서 보급하는 쪽에서 수혜를 기대하는 거죠. 어디죠? 온디바이스 AI 수혜주. 그러니까 기존에 이 인공지능 뇌를 만들려고 했을 때 반도체가 크게 GPU와 HBM이 많이 들어갔다고 치면 네. 온디바이스 AI는 좀 결이 달라요. MPU와 HBM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MPU가 달라지죠. MPU 관련주들 보시면 되는데 설계단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제가 봤을 때 해외 쪽으로는 그래도 저는 여전히 퀄컴 괜찮게 보고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은 그 디바이스들을 다 각각에 맞는 반도체 칩도 만들 수 있고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연계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면 무서운 기업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제 증시가 더 좋아질 것 같은 이유로 이제 수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 방산주도 요즘에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서 주가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20만 원도 돌파했었던 것 같은데 세계 곳곳에 전쟁 터지고 이제 안보 리스크 때문인데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나와서 방산주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지금은 좀 지금은 차라리 방산보다는 우주항공 쪽으로 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왜요? 일단 우주항공이 올해부터 봐야 할 만한 모멘텀이 많아요. 특히나 올해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우주항공청 신설도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이제 우주항공을 보려고 하는 게 인공위성 시작의 본격적 성장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우리의 이제 데이터 통신에 있어서 기존의 5G에서 더 넘어서 이제 인공위성 통신망으로. 그거 아세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최근에 삼성전자랑 커넥을 해가지고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망을 연결하는 것을 최근에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위성 통신망 서비스가 점점 상용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방산 섹터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R진엑스, 현대로테,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인데 이 중에서 우주항공 쪽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하나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주항공에서 하나 시스템 말고 또 주목해야 될 회사들이 있을까요? 다 너무 작아서 일단 하나 시스템이 제일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2024년에 주식 투자 그러면 유망 섹터 어딘지 어떤 주식 사야 되는지 오늘 핵심 요약 한번 해주신다면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올해야말로 한국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저로의 기회가 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뭐 저도 주식 투자 신임도 아니고 100% 제 말이 다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의 기준에 최대한 참고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한 바를 좀 나눠드린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올해는 한국 주식에 좀 집중할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어디에 집중할 것이느냐 가장 단기적으로 유망한 쪽은 이제 반도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조금 자산이 크고 좀 배당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좀 창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올해야말로 이러한 가치주 쪽으로 저PBR 주식 쪽으로 좀 주목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내지는 반도체 랠리 이후에 또 뭐가 강할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자동차 내지는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보셔서 다음 주도주에 대한 공부도 미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반도체 상승 랠리 이후에 다음 주도는 뭐가 될까에 대해서도 공부한 내용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미쌤도 유튜브 하고 계시죠? 네, 저희 채널 소개 한번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유튜브 부자TV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렇게 준비한 강의 자료들이 저희 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할 특강의 일부 내용을 좀 발췌해왔어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다 채널 가서 김 작가님 너무 좋아하고 저는 오늘 또 특별히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건 우리 투자자들의 인식이 물론 급변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조금씩 그 정부와 기업들의 움직임에 따라 지켜보면서 이제는 한국 주식시장에도 장기 투자, 가치 투자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쪽으로 조금씩 바뀌면서 부디 좀 안정적인 투자와 함께 우리의 노후를 우리 모두가 다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주식 시장이 되길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부자TV 유튜브 채널은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수민쌤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은 분들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수민쌤 인사이트 담긴 채널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민쌤과는 다음번에 또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이수빈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